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살다 보면 드라마틱한 일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죠. 우리 사연자님께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지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언니와 미용 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애틋한 딸 한 명을 두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고요. 친구가 소개해줘서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답니다. 적적하게 지내는 가운데 큰 힘이 되어주더군요. 그러면서 옛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데 저 역시 굴곡 많은 인생사를 살아왔던지라 많이 공감도 되고 힘을 얻기도 했답니다. 우선은 친정언니가 제보하라 용기 주어 이 사연글을 적어보게 되었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가난한 친정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때의 가난이란 사실 다들 고만고만한 형편이긴 했지만 저희 집은 조금 더 특수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위로 2명의 언니와 아래로 1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내 자매들을 건사하기에는 어머니 아버지도 힘이 많이 붙이셨죠. 게다가 여자가 4명인 집이라니 아마도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 임신을 하고 애를 낳다가 결국 저를 가지고는 포기하신 경우였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친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로부터 저희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구박을 견디며 사셨더랬죠. 그 시대에 여자가 시집살이 하는 건 당연하게 취급되는 일이긴 했어도 저희 친할머니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친할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부직갱이를 쳐들거나 국자로 등을 내리치는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가장 막내였던 제가 여자라는 걸 알게 된 후엔 그 노여움이 더욱 커지셔선 거의 집안의 폭군과 다름없었답니다. 그 분노의 화살이 다 제게로 옮겨진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고요. 계집애가 뭘 그리 행동이 굼뜬 거야? 내가 저기 밥상 가져오라고 했냐 안 했냐? 너 네 할미 말 귀담아 안 듣냐? 귓구멍이 막힌 게야? 죄송해요 할머니. 얼른 가져올게요. 밥상 가져오고 네 할아버지 물 갖다 드리고 다 하고선 시장에 네 언니들이랑 심부름 가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계집애로 태어난 것도 밉상인데 하늘질 때까지 마음에 안 들어서는 원. 아유, 애미야, 자식 교육 너 똑바로 시켜. 네 딸년들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안 그럼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야. 어린 시절 제게 친할머니의 존재는 사실상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었죠.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어머니께서는 저를 특히 더 어르고 달래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미선아, 다 지나갈 거야. 할머니도 너희가 밉고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괜히 너희들한테도 화풀이 하는 거야. 다 엄마 탓이니까 너무 할머니 원망하지 말렴. 알았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모르겠다고. 왜 아빠는 엄마를 할머니한테서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엄마는 왜 툭하면 할머니한테 싫은 소리 들어야 하는 거냐고. 우리는 왜 툭하면 종아리를 얻어맞아야 되는지 다 모르겠다고. 나 이 집 싫어. 정말 너무 싫어서 이젠 지긋지긋해. 제가 한 맺힌 말을 하며 소리를 내면 어머니는 그런 저를 껴안고 한참을 엉엉 우셨습니다. 마치 할머니 앞에선 울지 못한 울음을 막내딸을 껴안고 원 없이 운다는 듯 참으로 서럽게 우셨어요. 그 울음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파 지금도 가끔씩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희 친정언니들 역시 저처럼 모두 할머니를 증오하고 하루빨리 집에서 나갈 날만을 기다리곤 했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이뤄낸 건 첫째 언니였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기도 했고 첫째 언니는 공부머리가 별로 없었지만
손기술은 좋아서 미용실에 취직하고 싶다고 줄곧 말해왔었거든요. 언니는 자기 몸처럼 자그마한 짐가방을 들고 여자면 당연히 집안일을 도우라는 할머니의 만류를 뿌리친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기차역 앞에서 제 어깨를 붙들며 이리 말했죠. 미선아, 내가 너는 참 아꼈던 거 알지? 물론 다른 가족들도 다 아꼈지만 미선이 우리 막내 동생만큼은 가장 잘 됐으면 좋겠어. 언니가 서울에서 일자리 구해서 미리 자리 잡아놓을게. 그러니까 성인 되면 언니 있는 곳으로 와. 알았지? 응, 알았어, 언니. 약속 지켜. 꼭. 첫째 언니의 그 말은 제게 바닷속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 전구가 번뜩 켜지는 게 느껴졌어요. 당시엔 고작 13밖에 안 된 계집애의 생각일 뿐이었지만 저는 정말로 성인이 되기도 전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언니가 있는 곳으로요. 제가 생각보다 이르게 길을 떠나게 된 데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밥을 차리고 있던 어머니가 그대로 부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에요.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에도 저희 언니들과 제 이름을 번갈아 부르시며 의식을 차리려 애쓰셨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분에 눈물만 뚝뚝 떨구었고요. 언니들도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만 있는데 단 한 분 할머니만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상태였습니다. 애석하게도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저희 딸들을 부르짖던 어머니의 그 외침은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그 상황에서마저도 독하게 구시더군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차마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어요. 아니, 아범아, 무슨 장례식을 그렇게나 거하게 치러줘?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전년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돈 들어갈 때가 천지다, 아범아. 그리고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너도 세장가 들어야 한다. 알지? 여자 없이 남자 혼자 사는 거 나는 내 아들이 그리 사는 건 절대 못 본다. 일단 동네 사람들 시선도 있으니까 한 1, 2년 조용히 있다가 세장가 들어. 할머니,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듣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지금 우리 엄마 장례를 뭐 어떻게 하자고요? 할머니가 입고 있는 그 옷, 매일 쳐드신 밥, 전부 다 저희 엄마 손길 닿은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가 서 있는 그 바닥까지도 할머니한테 온갖 소리 들어가며 엄마가 매일 물걸레질하며 닦아낸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죽은 우리 엄마한테 사죄하세요. 무릎 꿇고 엎드려 빌라고요. 시집살이 시켜서 미안하다고 죽을 때 졌다고 하라고요. 얘가 뭐? 쳐드셔? 아니 이년이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저는 할머니가 반격하기도 전 그 순간 고함을 막 지르며 모든 물건을 다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아버지도 이미 제정신이 나가서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물건을 부수는 절 보더니 무섭긴 했는지 차마 말리지는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군요. 허나 동네 주민들과 경찰이 합세해 말릴 때까지 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네를 뒤집어 놓은 후 장례에 온 첫째 언니와 함께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니, 내가 할머니한테 그러지 않으면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서 우리 엄마 영혼 이 땅 못 떠날 것 같아서 그랬어. 근데 앞으론 나 정말 잘 살 거야. 잘 살아서 아버지랑 할머니한테 보여줄 거야. 서울로 향했을 때 저는 도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떵떵거리며 다시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금이 환양의 꿈을 품고 무슨 일이든 해서 성공하겠다 다짐했죠. 하지만 환상과 현실은 그 차이가 크죠.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서울이란 곳에서 전 대차게 아주 보란듯이 얻어맞고 꺾이고 말았답니다. 저는 처음에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언니의 미용실에서라도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언니가 당시 사정이 좋지 않아 하고 있던 미용실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언니에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건물 청소일부터 시작해서
공장일, 파출부 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해야 했어요. 그런데 몸이 축나도록 일해도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면 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가기만 하더군요. 거기다 사정이 안 좋아진 언니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제 꿈은 정말 꿈으로만 끝날 위기였어요.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탕 술을 먹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세 한탄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앞에 보이는 옷가게에 들어가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소비를 왕창 하고 나오는 와중에 어느 남자와 부딪혀 쇼핑백에 있던 옷들을 가득 쏟아내고 말았어요. 하필 제가 원래 입고 있던 허름한 옷이라 창피하더군요. 서둘러 주워 담고 있는데 괜찮아요?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무릎에서 피 많이 나요. 하며 다정히 누군가 말을 걸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자는 깔끔하고 준수한 외모에 저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 또래의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술도 마셨겠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강가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제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게 되었고 남편도 처음 본 사람이 이러는 것에 당황한 것도 잠시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러면서 조심스레 위안 비스무리한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습게도 그만 그때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또 한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만남은 저번처럼 야심한 밤이 아닌 환한 낮에 서로 수줍은 얼굴을 가지게 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죠. 남편의 집안 또한 저희 집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일을 못하신 지 오래라 집에만 계시었고 남편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사실상 가장이셨는데 시장통에서 작은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동생은 남편보다 이르게 결혼해서 이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난 내 동생이 나보다 일찍 결혼한 게 컴플렉스라면 컴플렉스야. 사실 집에선 내가 장남이기도 하고 다들 내가 일찍 결혼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동생이 더 잘나서 그런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그런지 걔는 결혼도 빨리 하더라고. 그것도 완전 부잣집 여자랑. 찌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동생이 참 부럽고 질투나고 그렇다. 남편의 동생은 꽤나 잘나가는 대기업 사원에 대학교 역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닐 만큼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군요. 어딜 가나 주목받는 외모에 공부 머리까지 갖췄으니 남편과는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남편은 성적이 부진해서 대학가를 엄두는 내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 식당 일이나 돕고 있었는데 그 바람에 늘 잔뜩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점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저 역시 아들이 아니란 이유 하나만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들어 보았잖아요. 남편 역시 저와는 다르지만 비슷한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자 그런 남편을 더욱 보듬어주고 싶어졌어요. 아니야, 당신은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야. 나를 구해준 사람도 당신이고. 난 당신과 함께 행복한 미래 꾸려나갈 자신 있어. 혼자면 못 갈 길이어도 둘이면 갈 수 있다고 하잖아. 그 말에 은은히 미소 짓던 남편. 그렇게 저는 프로포즈 아닌 프로포즈를 하며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찾아간 자리에서도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과 동서가 함께 와 있었는데요. 일단 서방님은 남편의 말대로 훤칠한 외모에 어쩐지 머릿속에서 생각한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그 내면의 악독함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선하고 수더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되신 분이 온다고 해서 저까지 졸라서 따라왔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저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요. 우리 덕수랑 결혼할 아가씨라고 들었는데 실물로 보니 뭐 아주 영 나쁘진 않네. 일단 오느라 고생했을 테니까 앉아요. 이날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이 시어머니였는데요. 딱히 대놓고 반대를 하시진 않지만
어쩐지 첫 만남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제 고향이나 친정의 경제적 수준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곤 가끔씩 고개를 돌려 한숨을 뱉으시는데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더군요. 일단 첫 만남은 그렇게 비교적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지만 문제는 결혼 후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희 할머니와 아버지를 어쩔 수 없이 모셔놓고 치룬 결혼식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 후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둘째 동서가 이걸 사줬네 저걸 사줬네 하며 자랑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크게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쩐지 그 말엔 저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남편은 아예 이해조차 하지 못했고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건가 싶었는데 그 정도는 분명 지나칠 때가 있었어요. 가령 동서는 신혼여행 때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너는 지갑을 사온 거냐 하는 말이라던가 자기 취향이 아니라 올해는 못 쓰겠다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왜 효도의 기준이 꼭 돈이 되어야 하는지 내심 답답하고 섭섭했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대우까진 바라진 않았어도 조금만 다정히 대해주시지. 동서와 날 대하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소갈이 하는 거 말곤 할 수 없는 게 없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엔 어머니 생신이라서 평소 가장 좋아하시는 컬러인 하얀색 가방을 준비해 갔는데요. 생각했던 반응과는 너무 다른 반응이 나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이고, 가방이 뭔 하얀색이냐? 어머님이 저번에 갖고 싶다고 하셔서 사왔는데 별로세요? 그랬나? 근데 아무래도 하얀색은 때가 너무 많이 타서 들고 다니진 못하겠구나. 반품하기도 그렇고 참 돈 아깝네. 너는 센스 좀 키워야겠다. 그 센스는 우리 예쁜 둘째 아가한테 배워라. 손 아랫사람이지만 배울 건 좀 배워야지. 그나저나 둘째 아가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저번에 내가 해준 갈비찜 맛있다고 했지? 아무래도 너 온다고 해서 그것 좀 해놨어. 가져가라. 사돈어른도 좀 챙겨드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 생각까지 다 해주시고. 근데 어머님, 이 하얀색 가방 어머님이랑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매보세요. 여보 봐봐. 이쁘지 않아? 어머님, 제가 저번에 선물해드린 옷이랑 매면 더 멋스러울 것 같아요. 어머, 그래? 우리 둘째 아기가 이쁘다고 하니까 이쁜 거지 뭐. 알았다. 고맙구나. 동서의 말에 바로 얼굴이 바뀌어 그러냐며 하시는 시어머니. 남편 역시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약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근데 또 티를 내긴 뭐했는지 넘어가더군요. 비참해진 건 저 한 사람뿐이었어요. 시아버지도 서방님도 모두 제가 겪을 감정에 대해선 아무도 생각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 시기에 제게 그나마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 있었으니 바로 가정부 아주머니셨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를 위해 고용한 분이셨는데 제가 속상해하는 기색이면 저에게 다가와 과일 같은 것을 내어주시며 조용히 위로해 주시더군요. 아까 많이 속상했죠? 먹고 힘내요. 많은 단어는 아니었지만 그 말로도 충분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상 외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동서의 친정이 부자라는 것에 사실 조금 거리감을 느껴 편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바로 화제를 돌려 저를 추켜 세워주려고 하더군요. 그 노력이 보이니 저도 조금씩 동서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제가 생각지 못한 이벤트까지 준비했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못 받아본 이벤트를 말입니다. 너 우리 둘째 아가가 사준 이 가방 봤니? 내가 이미 자랑했나? 너도 이 가방 어디 건지 알지? 백화점에서만 살 수 있는 물건이야. 하기야 아무리 총구석에서 자란 너라도 알 건 알겠지. 그날도 여지없이 동서 자랑을 해대며 하나부터 열까지 동서의 훌륭한 점을 일일이 열거하시는 시어머니를 상대하느라 저는 지쳐 있었는데요. 제가 집에 갈 때가 되자 갑자기 동서가 마중을 나오겠다며 따라 나오더니
남편 차 쪽으로 와서 제게 쇼핑백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형님, 제가 형님 것도 사왔어요. 사실 형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주는 뇌물이기도 하고요. 별거 아니지만 예쁘게 들고 다녀주세요. 어머, 고마워, 동서. 내 것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는데. 난 뭐 줄 게 없어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형님. 형님 기뻐하시는 그 표정이면 저한테 충분해요. 말을 참 이쁘게 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작게 일렁였어요. 사실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그저 거만하고 조금은 저한테 텃세도 부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첫인상처럼 수더분하고 사람이 진실하더군요. 자신의 속 이야기까지 하며 다가오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동서가 잠깐 커피를 마시자며 저를 부른 날이었을 거예요. 형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처럼 막 행복한 집에서 자란 건 아니에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큰 회사 운영하시고 그 덕에 제가 편히 산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못했거든요. 우울증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엄마가 안 되겠는지 절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시기도 했는데 약 먹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른 아이를 가져야 이 병이 나아질까 싶기도 하고. 저나 그이가 계속 아이 갖기 위해 노력 중에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닌데 왜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무튼 아기도 안 생기고 해서 더 우울한 것 같아요. 동서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나는 전혀 몰랐네. 동서가 힘들게 자랐을 줄은. 사실 나야말로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네. 괜히 부잣집 사람이라고 해서 새침하고 고집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동서를 경험해보니까 정말 성숙한 사람이더라. 고마워. 시어머니가 매번 이렇게 모질게 굴 때마다 막아주고 노력해줘서. 그리고 아이는 사실 하늘이 주는 거라고 하잖아. 분명 엄청 이쁘고 튼튼한 아기 천사가 오려고 시간이 좀 걸리는 걸 거야.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형님?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고마워요, 형님. 형님은 전생에 제 언니였을 것 같아요. 왠지. 눈물을 글썽거리는 눈으로 저에게 고맙다며 폭 안기는 동서를 보니 저는 순간 제가 정말 친언니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부잣집에서 자라 언니들 간의 유대관계엔 익숙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막내였기에 언니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에만 익숙했었는데 동서에게 언니란 단어를 들으니 어딘지 모르게 내게 힘이 생긴 것 같은 동서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요. 남편은 제가 동서와 사이가 가까워지자 이상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떻게 배경이 다른 동서와 친해졌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모임을 갖자고 하더군요. 모임? 갑자기? 당신은 서방님 불편해하잖아. 아니야. 당신이랑 재수씨가 친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나도 동생네 부부를 너무 못 챙길 것 같아서 말이야. 이참에 친해지고 형제간에 소원했던 거 풀면 좋지. 그땐 남편의 음험한 속내를 모르고 저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는데요. 사실상 모임에서 발생하는 돈을 부담할 여력도 되지 않았지만 남편은 꼭 동생네 부부와 함께하는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동서에게 다가가 자신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수씨,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많이 준비한 사업이에요. 물론 신입이 안 가면 거절하셔도 돼요. 투자를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여기 사업 계획서인데 읽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남편의 목적을 눈치챘습니다. 남편이 동서를 통해 돈을 타내서 어머님의 해장국집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사업을 차리려고 하는 것을요. 솔직히 전 동서가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 관계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읽어봤다며 연락해온 동서가 뜻밖에도 남편의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수씨? 아유, 저야 너무 고맙죠. 제수씨 덕분입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동생이요? 네, 동생한테도 말해보고 있어요. 저는 내심 동서의 결정에 놀라기도 하고 혹여나 가족관계가 돈 문제 때문에 어그러질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동서 스스로가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말에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업에 끼기로 하면서 어쩐지 남편이 구상한 사업은 점점 더 박차를 가해져 갔습니다. 사실 해장국 집에서만 일할 줄 알지 사업할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예상 외였어요. 한번 길을 트더니 누가 막을 새도 없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돌진하더라고요. 매일이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불사하곤 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자신의 일에 매진하여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서방님에게 그간 느껴왔던 열등감을 이렇게 결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다만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남편이 동서에게 쩔쩔 못 매고 온갖 아부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동서는 은근히 그것을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제겐 여전히 잘해주는 동서였지만 남편이 아랫사람을 자처할 때 그대로 두고 보기만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 제수씨, 그 향수요? 제가 지금 당장 사갈게요. 그거 한정판인데 마침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수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주버님 부탁드려요. 보면서 그 모습이 참 짠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아부하는 남편. 과연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런 실망감도 들었죠. 그러던 중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 일로 인해 그렇게나 사이좋았던 동서와는 거의 전쟁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제게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 노력할 틈도 없었는데 다행히 늦지 않게 적당할 때 찾아와준 아기 천사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당연히 시댁에 알렸고 어느 정도 축하를 받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섭섭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뭐? 애를 뱄다고? 아이고 좋은 일이네. 장가는 늦게 갔어도 애는 일찍 만들어 왔구나. 장하다 우리 장남. 하지며 제가 아닌 남편만을 칭찬했고요. 시아버지 역시 딸인지 아들인지부터 꼭 알아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첫애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요. 첫애가 왜 꼭 아들이어야 하는지 가뜩이나 그걸로 인해 평생 상처를 받아온 마당에 저는 대차게 묻고 싶었지만 차마 대거리까지 하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기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응이 있었으니 동서와 서방님네 쪽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동서 쪽이었는데요. 사실 동서에게 이야기하기 전엔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서는 무려 5년 동안 아기를 기다려왔는데 생기지 않아 힘들어했고 가뜩이나 요즘 우울한 표정들이 보여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저 동서, 전할 말이 있는데 사실 나 아기 가졌어. 동서한텐 조금 미안하네. 동서가 요즘 마음고생 많은 거 아는데. 네? 형님이 아기를 가졌다고요? 제가 아니고 형님이요? 말도 안 돼. 어? 동서, 반응이 왜 그래? 말도 안 된다니. 이만 끊을게요. 전화할 기분 아니에요. 사실 개인 감정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순 있어도 겉으로 티내지 않고 축하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저와 동서 간에 우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서는 아니었나 봅니다. 표독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는데 날이 갈수록 기가 차더군요. 제가 임신한 후 입덧이 너무 심해서 명절에 못 간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갑자기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들기더니 잔뜩 술에 취해 와서 이러더군요. 형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도대체 그깟 애밴 게 뭐 유세라고 명절에 안 와요. 형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없이 왔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 며느리 도리예요. 뭐, 도리? 아니,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동이야. 동서야말로 예의 갖춰. 내가 무슨 유세를 떤다고 해. 이 뜻으로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한테 와서 그게 할 말이야? 난 며느리 도리 못 지킨 거 없어. 동서나 행동 똑바로 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임신한 것에 질투를 느끼고 시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저런 방식으로 티내는 건 아이도 안 할 유치한 행동이었으니까요. 이후 어쩌다 들른 시댁에서도 동서와 제가 모인 자리에서 싸늘한 기류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대강 어찌된 일인지 아는 눈치였고 결코 중간에서 동서를 나무라거나 할 생각은 안 하시더군요. 외려 저보고 동서의 아기씨가 들어설 한약을 지어야 하는데 아는 한방병원이 없냐고 물어오더라고요. 뱃속에 작게 태동이 느껴지는 아이에 대해선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 말입니다. 저는 시부모님의 그런 태도가 섭섭했습니다. 동서와 저를 놓고 하는 시부모님의 비교야 이미 겪어올 대로 겪어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건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입게 되니 또 새로운 상처가 느껴질 만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너야 순풍순풍 잘 났겠지. 근데 난 우리 둘째 아기가 걱정이다. 너도 알겠지만 걔가 마음이 오중이 어리니? 아마 너가 임신하고 속 쓰려 죽을 건데 네가 손윗사람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너 행여나 둘째 앞에서 임신했다고 잘난 척하거나 애기로 사람 속 들쑤시 말아라. 알겠니? 어머님,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리고 동서 말 못하진 않던데요. 저번에 저한텐 명절날 안 왔다고 아닌 밤중에 집까지 찾아와서 한바탕 소리 지르고 갔어요. 저나 남편이나 그 뒤처리 감당하느라 너무 힘들었고요. 어? 그날은 너도 없는 마당이라 왜 시켰는데? 아니 그래, 둘째 애가 아무튼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다는 거야. 원래 사람이 마음이 힘들면 무슨 말이든 하는 법이야. 몸보다 더 고치기 힘든 게 마음의 병이라는데 우리 둘째 아가가 워낙 병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네가 이해하고 더 마음 넓게 써라. 그게 손윗사람이야. 그래, 네 시애미 말이 맞다. 그나저나 너는 딸이라고 했다고? 아이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던데. 아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째 하나도 없구나. 그러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번갈아가며 제게 공격을 퍼부으시는데 멀뚱히 앉아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남편에게까지 너무나도 화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임신한 것이 뭐 그리 잘못이고 죄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할까요? 동서 눈치 보기 바쁘고 비위 맞추기 바쁜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환멸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왜 아까 시부모님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당신 동서한테 투자받은 돈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말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넌 네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 안 하냐? 아니 재수씨가 마음 좀 상해서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고스란히 일러 바치고 있냐? 너도 유치해. 재수씨 욕할 게 아니라고. 게다가 남편은 대놓고 동서 편을 드는데 남의 편인지 남편인지 분간이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것도 있고 그냥 남편 보고 사무실에서 자고 오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동서가 떠오를 거고 그럼 시댁 식구들이 연달아 떠올라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차라리 태교에 집중하자고 생각하며 시댁과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같은 걸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제 수중의 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남편에겐 어느 정도 마음을 풀긴 했지만 깊은 속내엔 경제적인 부분을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첫애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친정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가 미용실을 다시 오픈했다면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육아가 바빠 그럴 여력이 없었기에 거절했지만
언니에게 반드시 꼭 미용 일을 배워서 언니를 돕고 싶다고 말해놓았습니다. 왜인지 그 길이 꼭 저와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가 첫애를 낳았을 때 동서건 시댁 사람들이건 저에게 딱히 크게 축하의 말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아예 얼굴 자체를 비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저와 아기를 한번 보고는 쓱 가버리셨죠. 시아버지는 아들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구태여하며 가뜩이나 몸이 성치 않은 상태의 저에게 상처를 주셨답니다. 어른들은 그놈의 아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들 타령을 해대는 걸까요? 정작 본인 아들들이 뭐 그리 대단한 역할들을 한다고 말이죠. 그럴수록 저는 우리 딸을 더 잘 키워내리라고 이악 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당시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면 남편과 서방님이 함께 시작한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진행하던 사업에 큰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거래처가 끊기는 바람에 입지가 위태로워진 것이죠. 서방님은 재빠르게 발을 빼버렸고 남편 홀로 남았는데 사실 성장하는 회사였지 기반이 자리 잡힌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조바심도 났습니다. 저 하나 굶는 건 상관없었지만 저에겐 지켜야 할 딸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어떻게든 일어설 거야. 재수씨가 있잖아. 재수씨가 도움 준댔어. 남편은 그 후로 동서에게 더 집착하며 아부를 떨기에 나섰습니다. 같이 있을 때마다 동서의 칭찬에 동서를 여왕처럼 모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역할 정도였어요. 제 딸 생일보다 동서 생일이 우선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딸이 어느 정도 크고 난 후엔 언니의 미용실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용 일을 처음 배워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너 감각이 없다. 나는 미선이 너가 이쪽으로는 빠릿빠릿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너 이러다간 손님 못 잡겠어. 얼른 더 연습해. 언니가 한 번씩 이렇게 엄하게 혼낼 때면 새삼 더 긴장돼서 열심히 미용가위를 들고 연습을 하게 되더군요. 가끔은 딸아이를 데리고 미용실에 갈 때도 있었는데 딸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가 뭔지도 모르며 방실방실 웃기도 했습니다. 손님들도 그런 딸아이를 좋아했고요. 그러던 중 미용실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푸근하신 성품이신 건 알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나도 사모님이 열내실 때마다 얼마나 간이 떨어질 것 같은지 몰라요. 별것도 아닌 걸로 버럭버럭 말이야. 그리고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큰 사모님한테 너무하신 것 같더라고. 작은 사모님한테는 납작 엎드리듯 유순하게 굴면서. 사람이 어쩜 그래요? 내가 다 분통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니까 괜히 뭉클해지네요. 시댁에서 유일한 편이나 다름없던 가정부 아주머니와 터놓고 속 이야기를 하니 괜히 울컥하면서도 마음이 뭉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주머니께서 혹여나 아이 맡길 곳이 딱히 없으면 저녁 때는 시간이 되니 그때 부탁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자식들이 다 지방에 있고 저녁에 별로 할 게 없어서 적적해요. 그냥 믿고 애 맡겨주시면 잘 돌봐드릴게요. 돈은 적게 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남편 돈을 써가면서 시터를 고용하기 애매한 저녁엔 딸아이를 미용실에 데려오곤 했는데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안심이 되고 우리 딸을 위해서도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거기다 적은 돈으로 봐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아주머니에게 맡기곤 미용실 연습에 박차를 가했죠. 다행히 실력은 빠르게 향상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치우다 우연히 길을 지나던 동서를 보고 말았어요. 눈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먼저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고민이 되었네요. 우리 둘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긴 했었지만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단순히 질투심에 사로잡혀 그랬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에
만약에라도 나한테 사과를 한다면 그냥 눈 감고 용서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서서 동서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 동서의 눈길, 행동, 말투, 이 하나하나 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동서가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아주 무섭도록 노려보는데 마치 그 눈빛엔 살기가 어려 있었어요. 네, 형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명절날도 우리가 따로따로 시댁에 가니까 이렇게 마주친 건 참 오랜만이네. 그래도 남편 통해서 소식은 듣고 있었어. 그러세요? 뭐 제 소식이야 별거 없는데. 그나저나 형님은 신수가 훤해 보이시네요? 미용실에서 일도 하시고. 그제야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옷 위에 떨어진 손님들의 머리카락 뭉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창피해져서 얼른 손으로 털어대자 피식 웃던 동서가 그러더군요. 형님 지금 보니까 그 미용사 일 형님한테 딱인 것 같아요.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음. 그런 손기술이라도 배워야 하잖아요. 잘 됐네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맞는 말 한 건데 뭐 찔리세요? 아 맞다.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제가 부탁한 아침 식사 제때 가져와 달라고 말 좀 해주실래요?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가게 번창하세요.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동서가 뒤돌아서는데 순간 눈앞이 뿌얘질 정도로 열이 솟고 동시에 다리는 덜덜 떨리는데 뒤이어 나온 친정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차마 털어놓지도 못하고 전 그날 그렇게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이 부유하니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동서, 그리고 가난한 친정을 가진 저, 처절할 정도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미치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아무렇지 않게 부리는 모습들도 역시 저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되었죠. 그런데 정작 더 큰 비극은 그 이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요. 그리고 그 여자를 미워할 겁니다. 비극은 제가 또 아이를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낳자는 주의였고 저도 생명은 귀하다고 늘 생각했기에 낳아서 잘 기르자고 다짐했어요. 역시나 남편은 저희의 둘째 아이 소식을 시댁에 알렸고 이때 전 당연히 동서에겐 따로 연락하지 않았는데요. 시댁에서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저희 소식을 듣고 그럼 축하 파티라도 하자며 주말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대를 배웠을 때도 그런 축하는 없었는데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일단 불러주시니 최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향했는데요.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대로 기겁할 뻔했답니다. 먼저 제 순진함에 한탄했고 둘째론 저를 부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 첫째 왔니? 예, 너 여기 마늘부터 좀 다지고 있어라. 뭐해 얼른 다지지 않고 곧 둘째 아가 온다니까 얼른 다져라. 오늘은 가정부 아주머니도 안 나오신다니까 네가 꼭 도와야 한다. 어머님 오늘 제 임신 축하 파티 겸 한 끼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 근데 그게 왜? 너 설마 놀고 먹을 생각이니? 일하지 않는 자 먹을 자격도 없다 이러면 못 들어봤어? 군뱅이처럼 굴지 말고 얼른 손 놀려. 네 귀한 동서 먹일 갈비찜부터 시작해. 참 기가 차서 임시 축하 파티 하잔 말을 고지고대로 믿다니. 너도 참 연치가 없구나. 그리고 네 시아버지가 너 오면 담배 심부름 시킨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리 끝나면 방으로 가봐라. 황당해서 비닐장갑도 끼지 못한 채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선 띵동 문소리가 열리더군요. 그러면서 누군가 들어오는데 동서였습니다. 얼마 전 제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던 동서의 얼굴이 불현듯 스치며 기분이 더더욱이나 불쾌해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죠. 저는 그대로 나갈 채비를 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러 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동서가 신경을 긁더라고요. 어머 형님 어디 가세요? 어머님이 형님께서 저 좋아하는 갈비찜 해주신다고 해서 좀 일찍 왔는데요. 형님 요리 솜씨 좋으시죠? 뭐 어머니만큼은 아니겠지만 기대하고 있을게요. 동서, 나 여기 요리하러 온 거 아니고 축하받으러 온 거야.
근데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이어서 당황스럽네. 어머님, 저 가볼게요.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자 뒤에서 시어머님의 고함 소리가 막 내질러 나오는데 전 두 악마 같은 얼굴을 뒤로 하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거진 채로 마구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뜨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2층쯤 왔을 때 한 발을 뻗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형님! 동서 미안한데 상대할 기분 아니니까 가. 형님! 왜 섭섭하게 그냥 가세요. 꼴에 자존심은 있다고 지금 뻗대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주버님처럼 차라리 그냥 납작 엎드리시지. 형님도 참 그렇네요. 동서의 말에 또다시 혈압이 올라올 것 같아 머리를 짚으며 제가 다시 반격하려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섬뜩한 미소를 짓던 동서가 제 어깨를 밀었고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떼구르르 계단에서 굴러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배가 세게 짓눌린 기분이 들어 급하게 손으로 배를 움켜잡았지만 머리를 크게 찌인 건지 앞이 어지러질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깨어나 보니 응급실이었는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마치 저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어지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차라리 기억을 잊어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의 소중한 아이가 충격에 의해 유산이 되었다는 말이었죠. 임신 초기라 조심했어야 할 시기인데 찾아오기로 했던 소중한 생명, 소중한 삶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망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보이는 동서의 눈빛에 전 곧바로 동서를 가리켜 터진 입술로 겨우 한마디씩 내뱉었습니다. 동서가 밀쳤어요. 그런데 기겁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외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더군요. 아마 살면서 그런 가해는 처음 당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억울한 상황에 몰려 처절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상황은 살다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아가, 너 머리를 심하게 다쳤구나. 무슨 이 천사 같은 동서가 너를 밀었다고 그러는 거야. 어머 얘 뇌 검사 좀 해봐야겠다. 가뜩이나 미용일 배운다는 애가 머리까지 나빠서야 되겠니? 그러니까요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희 와이프한테 억하심정이 있으셨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제 와이프를 이런 일에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형님,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으세요? 동서가 악마 같은 미소를 띠며 부들부들 떠는 제 손을 붙잡는데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가운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동서에 대해 한두 번 험담을 했던 것도 아니고 동서의 진면목에 대해선 남편도 알 만큼 알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돈이란 것이 참 더럽고 무서운 것인가 봅니다. 당신이 머리를 많이 다쳤나 봐. 재수 씨 목소리 들었다고? 혹시 다른 사람 목소리랑 착각한 거 아닐까? 어떻게 을씨까지 이른 마당에 재수 씨 목소리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 당신이 잘못 들은 걸 거야. 일단 푹 쉬어. 아기도 이랬으니까 몸도 많이 아플 텐데. 그 순간 제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불길이 치솟았는데요. 저를 두고 우르르 나가버리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보며 혀라도 깨물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 말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동서도 이 점을 노리고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죠. 그 후 제가 친정언니를 소환해 울며불며 이 일을 털어놓자 언니는 저보다 더 버럭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당장 시댁에 쳐들어가겠다는 걸 일단은 말렸죠. 하지만 저는 언니처럼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퇴원할 날이 되자 어느새 제 발은 이미 옥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병원 옥상이요.
그가 너무 많이 지쳤던 것인지 살 의욕도 없고 밉지만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배척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가혹해서 이대로 눈을 감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일이란 게 신기하죠. 제가 문을 열고 한 발을 디디려고 할 때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에서 알림이 하나 도착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그대로 직진했겠지만 문득 우리 친정언니가 생각나면서 언니에게 유서 비스무리한 말이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핸드폰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동영상 하나가 전송되어 있더군요. 의문이 들어 동영상을 재생시켜보니 그건 정말이지 기적 같은 동영상이었습니다. 동서가 저를 미는 장면이 여실히 찍혀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구도를 보니 제가 엎어진 계단 바로 아래층 계단에서 찍은 것 같은 영상이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가정부 아주머니셨어요. 저는 바로 친정언니를 대동해서 경찰서로 향해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서를 고소하겠다는 법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아줌마를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더 기막힌 사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내가 그날 사모님 댁에 못 가게 됐잖아. 근데 핸드폰을 놔두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늙었나 보다 하고 사모님 댁 계단에 올라가고 있는데 작은 사모님이 또 큰 사모님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힘들어하시던 큰 사모님 생각이 나서 이걸 큰 사모님 남편분에게라도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세상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굴러떨어져 있는 큰 사모님을 작은 사모님은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의식을 잃은 것도 알면서도 혼자 웃고 낄낄거리는데 무서울 지경이더라고요. 일단 저도 몸을 숨기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동영상 보낸 거예요. 심지어 아주머니는 저번 달에 동서가 통화로 절 밀어버려 애를 떼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 것도 엿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에도 그대로 증언을 해주셨고요. 덕분에 저는 평생 풀리지 않았을 한을 기어이 풀 수 있었죠. 기적의 동영상 덕분에 말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모른 척 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제게 동영상을 보내주시고 아이까지 돌봐주시는 아주머니에게 너무 감사드려 살해를 했습니다. 동서 역시 변호사를 썼지만 꼼짝없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고요. 가장 통쾌한 건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제게 엎드려 조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그렇게 되었으니 서방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남편은 동서의 지원을 못 받게 되자 안달이 나서 저에게 연락을 해댔어요. 하지만 저는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는 아마 평생 누군가의 노래처럼 목에 줄을 묶인 채 아등바등 살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를 얻어갔어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청산한 것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동시에 인간보가 아직 자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세상을 전보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선한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60대에 접어드는 평범한 한 여자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구한 사연을 들으며 울다가 웃다가 하다 보니 저도 저의 일생을 통틀어 너무나 힘들고 또 너무나 통쾌했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막 시골에서 상경해서 도시에 터를 잡으신 부모님 덕에 제법 큰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짓던 땅을 마을 사람들에게 소장을 주고 큰 재래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어요. 당시에는 한복을 입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하게 재산을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저는 공부에는 별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고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즐겁게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를 따라갔던 성당에서 한 오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엄마가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천주교 신자가 되었거든요. 사실 저와 그 오빠를 연결시키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오빠의 어머니였는데 성당에서 가끔 마주치면 항상 밝게 인사를 하시고 저희 모녀에게 너무나 친절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또 오빠네 집이 재산은 별로 없지만 직장은 제법 큰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게 나쁘지 않으니 큰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이셨죠. 저도 가끔 성당에서 마주치면 꾸벅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던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의 오빠가 싫지 않았고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다거나 그런 욕심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혼사가 워낙 자식의 인생에서 큰일이다 보니 부모님은 예비시댁에 대해서 성당 사람들에게 물어 이것저것 정보를 알아보셨다고 해요. 사람들 사이의 평판에 대해 뒷조사 아닌 뒷조사를 하신 거죠. 제가 외동인지라 무척 걱정이 많으셨고 매사에 원래 철두철미 하셨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열심히 알아봐도 오빠네 집안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만 들려왔어요. 형편이 어려운 성당 어르신에게 식사를 자주 챙겨드린다는 이야기, 또 고아원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후원한다는 이야기 등등 빠듯한 형편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서 나선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인품을 가장 중시하셨던 부모님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얼마나 반듯하겠냐며 살면서 내 딸 서럽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 집에 저를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저는 양가 부모님들의 추진으로 28살의 나이에 조금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저를 보고 곱게 자라서 아기 같다며 자신이 끼고 보살펴주고 싶다 하셔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과 합가를 해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항상 웃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딸을 챙기는 것처럼 살갑게 대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작된 제 결혼 생활은 항상 시부모님과 함께였어요. 저는 회사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낮 시간 동안 시어머니 일을 가끔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어깨가 결리다고 하시는 시아버지 어깨를 안마해드리기도 하면서 그분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회사 일에 남편이 지쳐 보이면 가끔 주말에 남편과 나들이를 가기도 하면서 비교적 즐거운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집에 다녀오시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도로가로 눈덩이들이 덮치는 바람에 자동차가 도로에서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안에 타고 계시던 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망하고 가슴이 찢어져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마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때 임신 초기였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도 더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계속 기운이 없어 주저앉아 쉬기만 했습니다. 고맙게도 시부모님과 남편이 나서서 모든 일을 처리해주고 상심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황망하게 가시고 형제도 없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피부치가 사라져버린 신세가 되었죠. 그렇지만 마냥 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떠나면서 제 걱정을 하셨을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게 힘을 내서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고 씩씩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아기라도 없었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허전했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슬픔을 견디며 태교에 힘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 며느라가 저기 삼거리에 갈비집 자리가 났다더라. 내가 또 갈비탕을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 누가 식당 하나 차릴 돈만 마련해주면 진짜 대박 날 자신 있는데 요즘 야채 장사도 시원치 않구나. 맞아, 여보. 우리 엄마 갈비탕 저번에 먹어봤지? 국물이 완전 기가 막힌다니까? 차리기만 하면 돈 쓸어오는 건 완전 당연한 거지. 그렇게 한동안 저에게 제가 받은 유산으로 식당을 차리면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먹고 살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다고 온 시댁 식구들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만약 그냥 주는 게 좀 걸리면 당장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겠냐고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장사로 잘 되면 그 재산 다 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다 상속받을 건데 다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라고도 하시더군요. 저 역시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어차피 자식을 낳으면 이 집 자손이 되는 것이니까 다 제 자식 몫으로 생각하고 시댁에서 큰 갈비집을 차릴 수 있도록 돈을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해서 차용증은 써서 공증을 받아 장롱 안에 잘 보관해 두었고요. 그러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하던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전부 시댁에 드린 후로 어쩐 일인지 시부모님께서 예전보다 저를 꾸짖거나 구박을 하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특히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조금 면박을 주시곤 하더군요.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한 그런 말들이었어요. 설거지하고 싱크대에 물방울이 몇 방울 튀었다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라고 크면서 너무 곱게 크기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분명히 예전에는 곱게 자란 귀한 딸 자식 저희 아들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며 저에게 너는 항상 이렇게 웃으며 앉아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셨는데 말이죠. 급기야는 제가 준 재산으로 갈비집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요. 시어머니는 설거지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서 이 기회에 너도 내 후계자로서 일이 손에 익어야 한다고 잘하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던 저에게 식당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설거지하고 기본 식재료 다듬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도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꼭 필요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래 언젠가는 내가 이 식당을 물려받아야겠지 하며 어쩔 수 없이 하겠다고는 했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몸 쓰는 일이 너무 힘들더군요. 하루하루 저는 마치 로봇처럼 반복해서 지저분한 음식물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했어요. 그리고 양파도 까고 감자도 썰었습니다. 일을 안 해본 몸이라 그런지 손목은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아픔을 참으면서 어른이 시키는 일이니 큰 뜻이 있으실 거라 믿으며 간신히 시간을 견디고 있었어요. 저의 이런 고생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원래 식당 일은 배우는 초반에는 힘들지만 차차 몸에 익으면 정말 잘하게 된다며 이런 교육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것이라고 잘하고 있다며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문제는 제가 임신 중이란 것이었죠. 배가 뭉치거나 힘들 때 잠깐씩 쉬기도 하고 며칠간 휴가를 받아 누워있기도 했지만 점점 배 뭉침이 심해졌어요. 저는 아이가 잘못될까봐 시어머니께 식당 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아기를 챙기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한동안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배뭉침이 심해지더니 임신 5개월쯤 되던 때 갑자기 피가 비치는 것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핑 돌면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일요일이지만 출장을 간다던 남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몸이 이상해. 우리 아기가 아픈 것 같아. 빨리 좀 와줘. 왜 그래? 당신 괜찮아? 남편은 다행히 근처에 있었다며 정말 빨리 달려오더군요. 그래서 뭉친 배를 잡고 응급실로 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빨리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일을 배우며 했던 고생이 아이에겐 너무 힘들었는지 결국 하혈을 잔뜩 하고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군요. 아기를 제가 잘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 한스럽고 미안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식당 일이 피곤했지만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렇게 저는 5개월간 뱃속에 품고 있던 저의 아기를 그만 허무하게 떠나보내야 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날마다 안아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 김치찌개를 끓여주기도 하면서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상처가 좀 아물 때쯤 시어머니는 저에게 힘들 때 일을 하면 오히려 잊혀진다면서 다시 식당 일 배우기를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식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없는 나날이 돌아오고 설거지하랴 밑작업하랴 거기다 갈비탕 육수 비법까지 배우랴 너무 바빴어요.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정신없이 마치고 집에 와 손을 씻는데 식당 일로 습진이 생겨 피딱지가 앉은 제 손을 보니 항상 여자는 손이 고와야 한다며 백화점에서 좋은 핸드크림을 사서 항상 발라주시던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내 손이 이렇게 험해진 걸 보면 안타까워 하실까?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운 손 대신 저는 요리 비법을 배우고 있으니 나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동안 식당 일에 전념하다 보니 제 몰골은 영 엉망이었습니다. 항상 입는 작업복을 입고 군살도 붙어가고 머리도 미용실을 가지 않은 지 몇 달이 되었죠. 남편은 또 남편대로 출장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너무 바빠서 우리 부부는 얼굴 보며 살가운 대화 한 번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겨우 얼굴을 볼까 말까 했거든요.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며 제가 30대 중반쯤 될 무렵이었습니다. 무심코 아침에 기지개를 켰는데 겨드랑이에 뭔가 딱딱하고 조그마한 멍울이 만져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싶어서 요리조리 만져봐도 틀림없는 작은 혹 같은 것이었는데 어디 병원을 가야 하는지 몰라 동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은 제 겨드랑이를 잠시 보겠다고 하시고는 저에게 아유, 오른쪽 겨드랑이는 유방암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빨리 유방외과를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전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큰 병원 유방외과를 예약하고 진료를 보았습니다. 큰 병원에서는 초음파를 해보자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초음파에 보이는 모양상 겨드랑이까지 퍼진 암덩어리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가슴에서 전이가 되어서 겨드랑이까지 암이 퍼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2기에서 3기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결혼 후 고생만 하다가 내 자식 한번 낳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선생님, 저 아직 아기도 못 낳아봤는데 저 아직 너무 젊은데 어떡해요? 선생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놀라 저는 의사 가운을 입은 아주머니 선생님께 매달려 애걸을 하였습니다. 마치 그 순간에는 제가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독히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 잡듯이 매달리는 저의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던 의사 선생님은 제 등을 토닥거리며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환자분, 자세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압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이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자세히 저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술 후 생존 확률은 30%에서 50%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단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조직검사를 하자고 하셔서 저는 조직검사를 한 후에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 문을 나왔습니다.
아주 맑고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저는 맑은 날씨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저 온 세상이 까맣게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식당을 비우고 어딜 갔는지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아가, 어디니? 말도 없이 식당을 비우고 나가면 어떡해? 지금 손님들이 들이닥쳐 정신없으니 얼른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많이 바쁘신지 빨리 오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식당에 일하러 갈 기분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저녁에 식구들과 상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모두가 늦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세상에 제가 유방암이래요. 2기에서 3기 정도 되고 생존 확률은 반보다 조금 안 된다고 해요.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뭐라고? 아가, 어쩌니? 아니, 젊디 젊은 네가 무슨 유방암이야? 하느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왈칵 흘리셨습니다. 오랜만에 본 남편 역시 놀란 듯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그저 멍하게 식탁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우리가 곁에 있어줄 테니 힘내서 치료에 전념하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유방암에 걸린 저 자신을 받아들이려 애를 쓰면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 한 달 동안 집에서 다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 종일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한 단독주택 뒤편 다락방에서 우연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죠. 그날은 청소라도 좀 해두려고 밀대걸레와 먼지털이를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께 여쭤보니 먼지털이는 집 뒤편에 있는 다락방에 있다고 하시길래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 그냥 작은 방이고 나름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먼지털이는 눈에 띄질 않아 저는 책장 위에 있는 상자에 있나 싶어 의자를 끌어다 와서 올라서고 손을 휘저어 보았습니다. 무슨 정리함 같은 것들이 거기 잔뜩 있었어요. 저는 그 박스를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남편의 통장과 잡다한 서류들, 그리고 제 보험 서류 등이 있었어요. 아, 이게 여기 있었구나 생각하며 저는 먼지털이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일어서려다 문득 남편의 통장을 처음 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기심에 열어본 통장에는 별 내용은 없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동일한 이름의 사람에게 남편이 다달이 50만 원씩을 붙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점은 저와 결혼하고 6개월쯤 후부터더라고요.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말이에요. 저는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은 들었지만 사업상 돈을 붙일 때가 있는 것인지 다음에 한번 물어야겠다고 생각하고서는 먼지털이를 다시 뒤지느라 잊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생활비를 어머님께 받고 있고 남편도 월급을 어머니께 드리고 있어서 남편하고 바로 돈 얘기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식당의 수입과 신랑의 수입을 합쳐 연금도 넣고 투자도 하고 있다고 하셨고 주기적으로 확인도 시켜주셨으며 제 용돈도 넉넉하게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얘야, 그런데 이런 거 물어보기 좀 뭐하다만 혹시 보험에서 암 진단금이 나온다더냐? 말씀을 꺼내시는 어머니께서는 잔뜩 제 눈치를 살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수저 소리도 어쩐지 어색하게 들렸어요. 아, 네, 어머니. 부모님이 생전에 제 보험을 꽤 많이 들어두셔서 아마 5천 이상은 진단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자세한 것이야 실제 암 몇 개인지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요.
아유, 그러면 아가야, 혹시, 아이고, 내가 참 염치가 없어서 원.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는 이야기를 꺼내려다 한숨을 땅이 꺼져라 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가만히 식사를 하시던 시아버지께서 수저를 놓으시더니 말씀을 꺼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단금을 우리 식당 확장하는 데 좀 쓸 수 없겠냐? 요즘 식당 매출도 좋지 않고 건너편에 새 식당이 크게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보고 싶구나. 얘야, 병이 중한 것은 알겠지만 결국 우리가 다 같이 잘 돼야 너도 치료에 전념하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니? 그것은 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도 매출이 꽤 괜찮은 걸로 알고 있었고 건너편에 큰 식당이 새로 들어선 것은 맞지만 제 치료비로 써야 할 돈인데 망설여졌습니다. 그건 좀... 저도 일단 제 치료비로 쓸 돈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버님. 혹시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지금 그 말은 우리가 너를 모른 척하기라도 한단 말이냐? 너 식당 물려준다고 일 가르치면서 애쓰는 애들 애미는 안 보이더냐? 아무리 네가 아프다지만 어떻게 그렇게 네 입장만 생각하니? 사람이 마음을 넓게 써야 병도 낫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에잉? 시아버님은 갑자기 역정을 내시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아버님이 왜 저러시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저에게 남편과 어머니는 네가 좀 이해하라며 요즘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견적을 내다 보니 욕심이 나서 돈이 부족해져 여기저기 끌어다니고 있다 보니 예민해져서 그렇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역정내는 모습을 처음 봤고 또 그렇게 리모델링이 자금이 부족한 것을 왜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냐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계속 표정이 안 좋으신 아버님을 비롯해 살얼음같이 얼어버린 집안 분위기를 견디다 어쩔 수 없이 진단금을 리모델링 비용에 보태겠다고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아가. 정말 마음이 어쩜 이렇게 넓니? 너무 고맙다, 아가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흔들면서 너무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자금이 당장 부족해서 그렇지 새로 개업하면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네 치료비는 물론 계속 몸 관리하며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몇 번이고 하시더군요. 남편 역시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더군요. 저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니까 내가 지금 돕는 것처럼 내가 유방암이 심해져서 생사를 오가더라도 나를 걷어줄 것이라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암을 견디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걱정의 나날들을 보내고 예약한 병원 날짜가 되어 조직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저에게 2기에서 3기일 거라 말씀하셨던 의사 선생님은 좀 민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군요. 환자분, 걱정 많이 하셨죠? 초음파 상에는 암처럼 보였는데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부 진피층에 생긴 물혹이네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축하드려요. 암이 아니라니, 세상에 이런 오진이라뇨. 저는 너무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저번에 암 선고를 받을 때도 현실 같지 않았지만 오진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이번에도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른 큰 병원을 찾아가서 조직검사를 또 해보았습니다. 혹시 진짜 암일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천만다행히도 정말 오진이 확실했습니다. 그냥 제 겨드랑이에는 3cm의 작은 물혹이 있는 것 뿐이었어요.
아주 간단한 시술로 피부를 째내고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무록이라는 소견을 듣고 저는 그동안 저의 고생을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안타까워하셔서 저를 구해주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향하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하였습니다. 어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려야지 하는 마음에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지금쯤 집에 계실 어머니 아버지가 뵙고 싶어서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가게 장부 정리를 하시겠다고 정리할 것이 많아 집에서 처리한다고 하셨거든요. 들뜬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방에서 두런두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돌리다가 듣지 말았다면 좋았을 이야기를 듣고 말았어요. 그래, 그 아가씨와는 잘 정리하기로 한 거지? 시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번에 그 사람 진단금이 나오면 그걸 주고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재미로 만났던 건데 이렇게까지 돼서 심려를 끼쳐 죄송해요, 엄마. 그래, 지금 네 안사람 명의 집에 월세로 있다고 했었지? 얼른 정리하고 내보내라. 우리에게 그런 사정이 있으면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어.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여자 만날 수도 있지. 그런데 뒤탈이 없는 애를 만나야지. 결국 이게 뭐냐? 돈이나 몇 천씩 뜯기고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거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놀라서 순간 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아가씨? 월세로 들어와 있다고? 뭔진 몰라도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일단 조용히 집에서 나온 다음 허겁지겁 그 당시 월세를 줬던 부동산으로 달려가서 제 명의의 아파트에 월세 계약서를 썼던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8살의 젊은 여자더군요. 당시 저에게는 시부모님께 유산을 빌려드릴 때 처분하지 않고 남겨둔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가게 위치와는 멀어서 제가 가게 일을 돕게 되면서 월세를 주었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유산하기 좀 전이었습니다. 그냥 조용해 보이는 참한 아가씨였던 기억이 나요. 계약서 쓸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여자가 부동산을 찾아와 여러 집을 둘러보고는 제 집을 몹시 마음에 들어하며 꼭 계약하자고 했던 기억이 나요. 머리가 아팠지만 잘 정리해보니 그렇다면 그 여자는 제 남편의 내연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알려준 대로 제 명의 집에 월세를 들어왔고요. 그런데 왜 굳이 바람을 피려면 다른 데서 펴도 될 걸 제 아파트로 이사를 온 걸까요? 걸릴 위험이 더 커질 텐데. 저는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사실도 혼란스러웠지만 그보다 그 여자가 왜 내 집에 월세를 들어왔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순간 불이 번쩍하고 튀는 것 같았어요. 50만 원. 남편 통장에서 다달이 빠져나갔던 그 돈. 그 돈은 바로 제가 다달이 받고 있는 월세 금액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월세를 내주고 제가 월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공짜로 제 집에서 살고 있고요.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다시 그 다락방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남편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감히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집에 그 여자를 들인 건지 알아야 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화가 났지만 저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침착하게 통장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은 저번에 봤던 그 낡은 상자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뒤져 월세가 나간 최초 날짜를 확인했어요. 기억으로 임신 때였지만 보다 정확히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요. 날짜를 찾아보니 역시 제가 임신했을 때가 맞았습니다. 이 썩을 놈이 제가 임신한 몸으로 시어머니에게 야채 다지는 일과 설거지를 하며 무리를 했을 때 그 여자와 짜고 제 집에 그 여자를 공짜로 살게 한 것이었어요. 내가 허망하게 아기를 잃고 눈물을 흘릴 때 남편은 그 여자와 뒹굴었겠죠.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서요.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그리고 언제 알았는진 모르지만 시부모님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진단금을 받아내 그 여자를 떼내는데 쓰려고 했다는 것도 저에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리모델링에 돈이 부족하다는 시아버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자가 협박이라도 한 건지 몰래 해결하려고 그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마누라 암 진단금을 가지고 내연녀에게 주려던 거였어요. 저는 갑자기 내가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건가 싶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그토록 나를 위해주고 가족이라고 살갑게 대하던 이들이 뒤로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를 기만하고 철저히 속였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뒤늦게 부모님의 유산을 전부 시댁으로 넘긴 건 역시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아무리 임신 중이었다 해도 너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도 제가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지금껏 속으면서 당하고 산 것이라니. 그날 저는 병원 다녀와 기분이 안 좋다고 둘러대고 혼자 강원도 바닷가를 갔습니다. 부모님과 가끔 여름에 놀러 가곤 했던 호텔이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가 해지는 밤바다를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를 철저히 속인 이 인간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내 부모님 재산을 되찾을 것이며 또 이 인간들이 철저하게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병원에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왔는데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어떡해요? 암이 2기나 3기가 아니라 아예 말기래요. 사방에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수술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명이 길어봤자 3개월일 거라고 해요. 저는 애써 슬픈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거짓 울음을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일부러 물파스를 발라 눈을 퉁퉁 붓게 하고서는요. 어디서 그런 연기력이 나왔을까요? 저의 눈물 연기는 제가 봐도 그럴듯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시부모님께 이야기했어요. 실은 저희 부모님이 제 앞으로 들어놓은 종신보험이 몇 개 있다고요. 어차피 저는 한 달에서 3달 안에 죽는다고 하니 그 돈도 받아서 사업 확장에 보태쓰라고 했습니다. 이 마당에 제가 돈이 무슨 미련이 있겠냐고 아주 슬픈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시부모님은 슬픈 표정을 지은 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지만 자리가 파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쉬려고 돌아서던 그때 저는 들었습니다. 제 등 뒤로 방에 들어가신 시부모님이 두런두런 종신보험에 대해 활기찬 대화를 나누는 것을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희망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려오더군요. 저는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악마구나. 정말로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피부치도 하나 없는 네 마지막 가는 길은 가족인 우리가 지켜줘야 하지 않겠냐고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하고 남은 삶 정리에만 집중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식당 일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됐고 이제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고 모두 잘 대해주었어요. 제가 어서 빨리 죽기만 기다리면서요. 저는 그렇게 제가 곧 죽을 날을 받아놓아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처럼 곧 막대한 돈이 생긴다는 생각에 꿈에 부풀어서 그 인간들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차근차근 제 복수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 아파트로 다짜고짜 찾아갔어요.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그 여자가 문을 열더군요. 확 머리채를 잡아버릴까 하다가 이렇게 싱겁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 여자에게 저 집주인인 거 아시죠? 하고 곧 다음 달이 기한이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여자는 갑자기 제가 뭘 알고 찾아왔나 싶어 놀라더니
집을 비워달라고만 하니까 모르고 왔나 보다 싶었는지 셀쭉하게 알았다고, 어차피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 없었다고 하더군요. 보증금 잘 돌려받고 나갈 거라면서요. 그렇게 그 여자의 쌍판을 확인한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런 경우 내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변호사 말이 간통은 없어졌어도 내연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라는 말도 함께요. 저는 흥신소를 이용해서 남편과 그년의 더러운 짓거리에 대한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혼 소송에 반드시 승리할 다짐을 하면서요. 그 여자의 직업도 약간 도움이 되었는데 그 여자는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교육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바람을 폈다가 걸리면 징계를 먹거나 심하게는 파면까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증거를 모으며 그 여자의 직장에 어떤 식으로 이 폭탄을 터뜨려 망하게 해줄까 열심히 계획을 짰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는 다 죽어가는 시한부 연기를 하면서요. 제가 곧 죽을 거라 생각해서인지 다들 제가 식당도 안 나오고 뭘 하고 다니는지 매일 어디를 가는지 관심도 거의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재산을 남길 때 시부모님이 써주신 차용증을 장롱 속에서 찾아내서 법적 효력을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 약식이었지만 공증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증명이 된다고 했어요. 돈과 관련된 부분은 항상 공증을 받으라고 알려주신 아빠가 새삼 생각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덧 그 여자가 집을 비워줄 날짜가 되었어요. 그 여자가 쪼아대는지 남편은 차츰 초조해하는 기색으로 저를 마주칠 때마다 진단금은 어떻게 되었냐고 언제 나오는 거냐고 물어댔어요. 저는 곧 나올 거라고 진단금 나오면 바로 갖다 준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기운이 없어 방에 들어가 쉬어야겠다고 자리를 계속 피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남편과는 토할 것 같아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가 월세를 빼기로 한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진단금을 이체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출근한다는 남편을 마지막으로 잘 배웅해 주었어요. 속으로 잘 가라, 앞으로 내 인생에서 꺼져라 라고 중얼거리면서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제 짐을 모두 챙겨서 임시로 구해둔 오피스텔에 옮겼습니다. 또 그 여자의 직장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내연녀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요. 남편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전부 내놓고 얌전히 이혼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부모님께는 저를 그렇게 속였어도 어른들이고 너무 모질게 할 수 없어 아무 말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끝까지 마음이 약한 등신이었죠. 그러고 나서 전화기 전원을 꺼놓고 푹 자버렸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아주 홀가분하고 즐거울 것 같다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며칠간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책을 읽고 TV를 보면서 푹 쉬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잠수를 타고 나서 전화기를 켰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직장에 자신의 일이 알려져 입장이 아주 곤란해졌다면서 남편한테 난리를 쳤고 남편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겼더군요. 이혼할 수 없다고, 당신 아픈데 내가 돌봐줘야지 무슨 이혼이냐고. 그 여자는 그냥 잠깐 바람인데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당신 도움 좀 받으려 한 것뿐이었다고. 부모님도 돈이 없어 너한테 그냥 둘러댄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인간은 자기 입장이 중요하구나 싶어 더 이상 떨어질 정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인간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원. 정말 어디 가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나 암 아니라고, 오진이라고, 우리 부모님 유산 법적으로 다 받아낼 거니 식당 내놓고 정리해서 곱게 주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나를 속였던 결혼 생활에 대한 위자료도 두둑히 챙겨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할 거니 변호사 구하라는 말과 함께요. 시부모님이 제 거처를 수소문하고 저에게 전화를 해서 꼭 부모님 유산까지 받아야겠냐?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안 되겠냐? 그래도 암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다시 우리 아들과 잘 살아보면 안 되겠니? 등의 사탕말림을 했지만 저는 절대 제가 어디 있는지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시달리게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여자를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남편과 시부모님을 결국 빚더미에 앉게 했죠. 저를 좋은 말로 유인하고 구워 삶아 자신들이 편한 대로 이용하려 했던 자들에게 어울리는 말로였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평생 포목점을 하시며 외동딸인 저에게 물려주신 그 재산을 결국 시부모님의 식당을 처분하게 하고 남편 월급을 차압까지 해서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 뿌듯합니다.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남편은 그 여자와 완전 악다구니를 쓰며 싸웠고 서로 주먹 다짐까지 하는 등 최악으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 남편은 거의 폐인이 되어 매일 술만 마신다고 하고 어머니는 원래 하시던 야채 장사를 시장에 작은 점포를 세워더 시작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얼핏 뇌경색이 오셨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아프시다고 하니 한편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저는 돌려받은 저의 재산으로 부모님께서 포목점을 하시기 전에 살던 시골 동네에 작은 2층 집을 사서 소박한 저의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갑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배추전을 부쳐서 막걸리를 한 잔 하러 가기도 하고 가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걸어드리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부르면 좋아하셨던 가요를 불러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으면 마치 예전에 같이 살던 시절 부모님과 소파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던 젊을 때의 저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애교를 부리거나 장기 자랑을 할 때마다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치시던 아버지의 모습과 그만 장난하고 과일 먹으라며 핀잔을 주시면서도 미소를 지으시던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부모님 생각이 오래 나는 날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웃으며 산소를 내려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동안의 힘든 삶이 아예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어서 이런 편안하고 꿈 같은 하루들의 끝에는 가끔 그 집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나면 내 지난 과거도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모든 순간에 부모님이 항상 저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암 진단이 오진이었던 것도 시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겁고 또 한편으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못해드린 것들이 생각나 가슴이 미어지기도 해요. 부모님에 대한 격언 중에서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가요?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신다면 꼭 자주 안부 챙기시고 맛있는 음식 같이 나눠 드시면서 항상 함께 효를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돌아가신 후에 가슴 치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더욱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보내세요.